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낡은 여행용 캐리어를 든 남편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도 더 무서웠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낮 시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채 현관을 나서던 그 찰나, 돌아올 예정이 없던 남편이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을 열 줄은 분명 며칠 뒤에야 귀가한다고 했던 그가 왜 그날 그 순간에 거기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사라져버렸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고백이 아니다. 이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사랑을 깨달은 여자의 회한이며 무표정한 침묵 속에 깃든 남자의 잔인한 복수극의 서막이다.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고 눈물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정적의 파동 속으로 휘말리게 된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 무서웠다. 그 침묵 뒤에 그녀는 자신이 어떤 파멸을 마주하게 될지 아직 몰랐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아내는 정은주, 35살의 전업주부였다. 처음엔 소소한 일상에도 감사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흘수록 반복되는 집안일과 단조로운 일상이 그녀를 서서히 잠식해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 바람이라도 쐬고 싶다는 이유로 낮부터 운영하는 호프집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 가게는 예전에 친구와 함께 갔던 곳이라 익숙했고 특히 박 점장이 인상에 남았다고 했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부드러운 미소가 사람을 편하게 만든다며 짧은 순간에도 흔들리는 마음을 느꼈다는 말이었다. 마침 빈자리가 있었고 기존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둔 터라 박 점장이 직접 그녀에게 일을 가르쳤다고 했다.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출근이 기다려졌다고. 한 달쯤 지나 어느 날 그가 식사를 제안했단다. 망설임도 없이 따라 나섰고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며 그때의 설렘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를 그렇게 그저 집 안의 배경처럼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무표정한 얼굴, 늘 TV 앞에 앉아있는 모습. 외출복에 신경도 쓰지 않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나가는 나를 남편이 아닌 풍경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단다. 결혼 5년 차였지만 그녀는 내가 옷차림에 반응하지 않고 머리를 다르게 묶어도 아무 말이 없는 것이 서운했다고 했다. 칭찬도 질문도 관심도 없었다고. 그래서 점점 여자로서의 존중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그런 시기에 박 점장이 다가왔다. 따뜻한 말투,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오랜만에 들은 말. 정은주 씨, 진짜 아름다우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다. 언제부터 그런 말을 듣지 못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이후로 그와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요리도 잘하고 손님에게도 친절하고 직원들에게도 세심했던 그는 무표정한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단다. 그와 식사를 했고 어느 밤엔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했다. 그날 이후 나와 같은 방에 있는 것도 불편해졌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고 했다. 죄책감보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위안이 더 컸단다. 주방에 서는 시간도 줄었고 청소는 필요할 때만 겨우 했다고. 오늘은 가게에서 먹고 왔어. 그 말 한마디로 저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스스로의 면죄부를 만들었단다. 처음엔 피곤하다고 핑계를 댔지만 어느 순간부턴 아무 말조차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서로 포기한 사이처럼 말이다. 그와 먹는 늦은 저녁 편의점 디저트 하나, 모텔에서 본 영화 한 편. 그게 그녀의 하루 전부였다고. 나와 마주치는 시간은 거의 사라졌고 아침이면 나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한 지붕 아래의 타인이었다. 그런데도 외롭지 않았단다. 그와 있는 동안만큼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는 진심으로 다정한 사람이었고 주방에서 요리하며 직원들을 챙기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피곤한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었단다. 나는 언제나 말없이 TV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런 나에게 실망을 넘어 어느 순간부턴 경멸까지 느꼈다고 했다. 진짜 일하는 남자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단다. 둘의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 조용히 이어졌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거라 믿었던 착각 속에서 그녀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일주일간 지방 출장을 간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녀는 그에게 연락했고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아마 금요일 밤까지는 안 돌아올 거야. 괜찮아. 그날 둘은 우리 집에서 와인을 열고 분위기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그 익숙한 거실과 소파 위에는 내가 아닌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출장 일정을 갑자기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장비 문제로 예정보다 이르게 철수하게 되었고 짐이 담긴 낡은 캐리어를 끌며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던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상상조차 못한 것이었다. 거실엔 아내와 다른 남자가 나란히 신발을 신고 있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내가 늘 앉던 그 소파, 늘 켜져 있던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있었다. 둘은 내 존재를 확인하자 그대로 굳어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보다 앞섰던 건 이해할 수 없는 정적과 숨이 막히는 허탈감이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았고 그 남자는 멋쩍은 듯 고개를 숙였다. 이내 둘은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게 아까 잠깐 휘청거려서 그냥 반사적으로. 맞아요. 정은주 씨가 갑자기 비틀거려서 제가 그냥 잡은 겁니다. 그 모든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나는 그저 조용히 둘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감고 있던 팔을 천천히 풀었고 남자는 어색한 표정으로 거리를 뒀다. 방금 전까지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해하지 말아요. 진짜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냥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깨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캐리어 바퀴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잠깐만.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올라탔고 시동을 걸었다. 뒷모습으로 멀어져가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대로 거실에 남겨졌다.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얼굴로.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그녀는 내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카톡을 읽지 않은 채로 둔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겠지. 오늘은 안 들어와?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 어쩌면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읽지 않았다. 정말 아무 말도 하기 싫었고 지금 이 감정의 이름조차 정의할 수 없었다. 그녀 입장에선 내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오히려 편했을지도 모른다. 불편한 얼굴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쓸데없는 신경전도 없고 늘 그래왔듯 나는 그냥 참는 쪽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조용히 사라지는 걸 택했다. 그보다 그녀가 더 신경 쓰고 있었던 건 나보다 그 사람이었다. 그 남자와의 관계가 들켰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지가 더 중요했을 테니까. 그날 그녀는 출근했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박 점장 역시 아무렇지 않은 듯 매장에 나왔다고 했다. 연락 왔어? 남편한테서. 그 남자의 첫 마디였다고 한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아니, 아직도 안 읽었어 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말했다. 역시 충격이 컸던 거겠지. 말도 못 꺼낼 정도로. 그녀는 에이프런 끈을 묶으며 작게 대답했다. 그럴지도.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근데 분위기 보니까 진짜 어딘가 훌쩍 떠난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는 보통 남편이라면 그런 장면 보면 바로 폭발하지. 나 같았으면 한 대 날렸을지도 몰라.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그치. 나도 순간 그 생각했어. 뭐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둘은 그 상황을 마치 코미디처럼 웃어넘겼다고 한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신들이 죄인처럼 느껴진다고. 자기는 날 여자 취급도 안 하던 사람이면서
그녀는 그렇게 내뱉었고 그 남자는 웃으며 지금쯤 친정에 가 있겠지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을 닦았다고 했다. 그녀는 이번에도 내가 조용히 참고 넘어갈 거라고 믿고 있었다. 늘 그랬듯이. 그 순간 박 점장님 전화 왔어요. 주방 아르바이트생이 수화기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계산대 앞에서 전표를 정리하다가 전화를 받았고 본사에서요 라는 말에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고 했다. 내내 수고 많으십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평소처럼 여유로운 그의 목소리. 하지만 몇 초 후 그의 얼굴은 굳어가기 시작했다. 네, 그건 네. 그는 수화기를 어깨에 끼운 채 그녀를 힐끔 바라봤다고 했다. 그 눈빛에는 미소도 없었고 대신 억눌린 당황과 두려움이 비쳐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닦던 손을 멈췄고 그의 떨리는 손끝을 본 순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고 했다.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본사에서 온 전화였잖아. 무슨 얘기였는데? 그녀가 다시 묻는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다. 수고하십니다. 회색 정장에 연한 하늘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고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곧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본사의 총괄 매니저 김 과장이었다. 김 과장은 본사에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누구보다 예리한 눈으로 현장을 파악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시선 하나만으로도 상황을 정리하는 데 능했다. 그 박 점장님, 잠시 시간 좀 괜찮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날카로움이 공간 전체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박 점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산대 옆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내 가슴 한가운데에 파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없었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날카로웠다. 이미 뭔가 확인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몇 분 후 김 과장이 문을 열고 나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후지와라 씨, 잠시 시간 좀 괜찮으실까요? 저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점장은 이미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김 과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후지와라 씨 자택에서 박 점장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확인드리겠습니다. 내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말을 꺼내야 하는데 목이 타들어갔다. 그게 어제는 가게 업무 관련해서 마침 근처에 계셨던 박 점장님이 현관 앞에서 잠깐 얘기하자고 해서 박 점장이 급히 말을 받았다.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나가던 길에 직접 여쭤보려고. 집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었고 잠깐 이야기만 했습니다. 나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정말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적도 없고요. 김 과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그 말에 짧게 숨이 풀릴 뻔했지만 그의 눈빛은 쉽게 안심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미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런데 박 점장님은 어제 본래 근무 없는 날이셨죠? 출근은 오후부터로 되어 있네요. 박 점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 과장은 조용히 가방을 열고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권의 파일을 펼쳤다. 네, 분명 오후 출근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걸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가 펼친 파일에는 컬러 사진 몇 장이 정리되어 있었다. 처음엔 무슨 자료인지 몰랐지만 첫 장을 보는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사진 속엔 불 꺼진 가게 휴게실 안에서 아내와 박 점장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부정할 수도 없고 설명할 틈도 없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이건 지난 화요일 매장 내부 CCTV에서 캡처한 장면입니다. 근무 시간 중 명백한 비공식적 사적 접촉으로 판단됩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영상은 본사 측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목 안은 말라붙었고 손끝까지 감각이 멎은 듯했다. 박 점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나는 말없이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김 과장은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이런 행위는
사내 규정상 중대한 위반이며 두 분 모두 본사에 정식 소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감정이었던 게 아니다. 이건 분명 현실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전문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나이와 경력 단절 앞에서 수차례 고배를 마셨다. 결국 남은 건 야간 편의점과 빌딩 청소 일이었다.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잠깐 눈 붙인 뒤 청소 도구를 들고 또 거리로 나섰다. 매일같이 한숨 쉴 틈 없는 반복 속에서 제대로 잔 게 언제였더라 싶을 만큼 피로는 만성으로 쌓였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다그치며 버텼다. 이건 다 내 잘못이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미 가족도 돌아갈 집도 없는 나였다. 이제는 이곳에서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다. 이혼 후 위자료는 겨우 분할로 합의되었고 입금일이 되면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정해진 금액을 보내고 나면 남은 돈에서 부모님께 드릴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야 했다. 아버지는 연금에 의존했고 어머니는 지병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얹어 사는 처지라도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고작 몇천 원. 화장품은 드럭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한 것만 찾게 되고 카페는커녕 편의점에서 간식 하나 사는 것도 망설여졌다. 그래도 누구 탓할 수 없었다.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니까 가끔은 떠오르곤 했다. 그녀와 함께 살던 시절. 그땐 참으로 많은 것이 풍족했다. 집세, 공과금, 식비 모두 내 월급으로 감당했고 그녀의 알바비는 온전히 그녀 몫이었다. 미용실, 새 옷, 친구들과의 점심. 아무 고민 없이 누렸던 그 당연함이 지금에 와선 너무도 멀고 사무치게 느껴졌다. 나는 오늘도 야간 편의점에서 폐기될 도시락을 바라보며 가져가도 되려나 망설이고 있었다. 버려질 음식조차 고맙게 느껴지는 나 자신에게 문득 생각이 스쳤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이 모든 걸 잃었던 걸까? 요즘은 거울 보는 것도 꺼려진다.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와 세면대 앞에 섰다가 거울 속 내 얼굴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짙은 다크서클, 거칠어진 피부, 푸석한 머리카락, 샤워할 시간도 아까워. 그저 대충 세수하고 쓰러지듯 눕는다. 나 청소를 나가기 전 겨우 한숨 자는 낮잠이 지금 내 유일한 쉼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피로를 풀어주지 못한다. 몸 어딘가가 서서히 녹슬어가는 듯한 느낌. 그럴 때마다 생각난다. 작업복 입고 돌아오던 내 모습. 그녀는 그런 날 은근히 비웃기도 했고 여자로 봐주지 않는다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낮밤으로 일하며 머리도 손톱도 엉망인 채 지쳐 쓰러지는 삶을 살고 있을까? 외모를 가꿀 여유조차 없는 지금 그녀는 어떤 마음일까? 이혼 직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다. 다 그 사람 탓이야. 일만 하고 날 돌봐주지 않았잖아. 항상 작업복 차림이고 여자로 대하지도 않았어. 그 말을 하던 그녀에게 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만 좀 해라. 언제까지 그런 소리 할 거냐? 아직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는 거냐? 남편이 있었기에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거야. 그런 사람에게 넌 도대체 뭘 해줬니?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반박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기름과 땀에 절어 늦게까지 일했고 가정의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했다. 그런 나에게 그녀는 과연 무엇을 해줬던가?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편한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던 게 그 후로 나는 누구에게도 푸념하지 않았다.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결혼 초엔 집안일을 반씩 나누자고 약속했지만 나는 피곤해도 꾸준히 설거지와 욕실 청소를 해냈다. 반면 그녀는 조금이라도 힘들면 핑계를 대며 손을 놓았다. 결국 모든 가사는 내 몫이 됐다. 그녀는 알바로 번 돈도 집에 넣지 않았다. 내 수입이 넉넉했기에 그녀는 그저 기대어 살았다. 이제 와서 그 모든 게 나를 찌른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받은 기억이 없다.
고마움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진심 어린 한마디는 있었으면 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끝내 듣지 못했다. 이제 너무 늦었다. 잃어버린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혼 후 처음 맞는 내 생일. 축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혼 중엔 그녀 생일이면 늘 케이크라도 준비했고 작은 선물 하나라도 손에 꼭 쥐어줬다. 생일이니까 오늘은 쉬어. 그렇게 말하며 저녁을 차린 적도 있었다. 기념일도 챙겼다. 만난 날 결혼기념일까지 잊지 않았다. 하지만 내 생일엔 그녀가 뭘 해줬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생일 축하해. 그 흔한 말조차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일만 중요했고 내 초대는 귀찮다며 늘 이유를 댔다. 그럼에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구나 하며 웃어넘겼다. 지금에야 그게 얼마나 큰 배려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넘겨주고 있었는지 안다. 나는 묵묵히 받아들였고 그녀는 그런 나를 유치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 여겼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다. 지금은 말할 기회조차 없다. 후회해도 소용없고 사과받을 이유도 없다. 이제는 그저 고마움만 남았다. 그리고 드디어 위자료 분할 납부가 끝났다. 그 몇 년이 얼마나 길고 버거웠던가. 마침내 그 마지막 입금이 끝난 아침.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끝났다. 소리내어 말했지만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보다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간 기분이었다. 세면대 앞에 서니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들어 보였다. 결혼 당시 나는 어려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땐 자신을 가꿀 여유도 다듬고 싶은 의지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일하고 먹고 자는 삶을 반복할 뿐. 쉬는 날엔 빨래하고 청소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갔다. 나갈 곳도 보고 싶은 사람도 말하고 싶은 사람도 없다.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은 무섭다. 편의점에서도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또래 아줌마들에겐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라는 말을 듣는다. 그래도 나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함께 살던 그 집도, 함께 했던 시간도 모두 내가 잃고 무너뜨린 것이다. 웃음기 없는 방, 말없이 먹는 저녁, 누구에게도 필요받지 못하는 삶. 어느 날 기분 전환 삼아 오랜만에 외출해봤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괜히 나가보고 싶었다. 그러다 우연히 예전에 그녀가 일하던 이자카야 앞을 지나쳤다. 하지만 익숙한 간판은 사라지고 없었다. 매장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세입점 간판이 덤덤히 반짝이고 있었다. 아, 정말로 끝났구나. 나는 그 말과 함께 다시금 내 잘못을 떠올렸다.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폐를 끼쳤던가. 신뢰를 저버리고 직장을 망치고 결국 나도 그녀도 사라졌다. 아마 우리 때문에 폐업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내 자리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누구에게도 필요받지 않은 채 이 외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